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는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를 활용한 서울대학교 연구개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AWS의 리서치 앤 헬스케어 영업 담당자 정두용입니다. 간단하게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를 소개드리고 김희승 연구원님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및 연사 소개, 딥러닝 기반 서비스 현황,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의 필요성,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기반 연구개발 사례,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활용 전략 및 효과, 그리고 결론입니다.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 및 연사 소개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원천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질의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양질의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AWS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입니다.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는 다양한 프로세스와 업무를 외주 줄 수 있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부터 데이터 라벨링,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는 설문조사나 컨텐츠 모더레이션과 같은 복잡한 작업까지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를 통해 사용자들은 전 세계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그들의 집단 지능, 기술, 통찰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준비 및 분석을 강화하며 최종적으로는 머신러닝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카니컬 터크를 활발하게 연구에 활용하고 계시는 김희승 연구원님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실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실은 비전, 스피치 앤 NLP, 머신러닝, 그리고 기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김희승 연구원님께서는 개인화 음성 합성 및 변조, 음성 언어 모델, 개인화 이미지 비디오 생성 및 수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희승 연구원님의 발표를 통해서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의 실제 활용 사례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윤성로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희승입니다. 정두용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서 딥러닝 기반 기술을 어떻게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를 이용해서 평가했는지 그 사례를 설명드리고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경험이나 교훈을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반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연어 분야의 챗GPT라고 불리는 챗봇이 작년부터 되게 뜨거웠죠. 그래서 이런 챗봇들이 이제 사람들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를 출력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 챗GPT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감사하게도 저를 소개해 주셨던 아마존의 폴리라든지 뭐 알렉사라든지 다양한 음성 관련 딥러닝 서비스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딥러닝 기반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음악, 노래 등에 대해서도 딥러닝 기반 서비스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딥러닝 기반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생성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이 생성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무언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뭘 생성하느냐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그 데이터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럴듯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생성 기술이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챗GPT는 대표적인 텍스트 생성 기술이고 아까 들었던 아마존 폴리 목소리는 음성 생성 기술에 해당되겠죠. 그런 식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비디오, 노래 이렇게 데이터 유형 안 가리고 다양한 생성 기술이 존재하며 이 생성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러분들께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생성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요새 이제 그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생성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테크 서밋 3층에서도 그 생성 기술 관련한 어떤 엑스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생성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개발한 생성 기술이 생성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흡사한지 구분이 안 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생성 기술의 목표가 결국 서비스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위화감 없이 그럴듯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나면은 우리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가 그럴듯한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저희가 자동화된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치가 나오게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평가 방식은 실제 사용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럴듯함과는 분명히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때는 반드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우리 생성 기술이 정말 그럴듯한지 잘 개발이 됐는지를 그런 것들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 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설명드렸고 이런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사람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그 사람 평가에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 같은 경우는 이 사람 평가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의 목적은 우리 생성 기술이 생성한 데이터가 실제로 그럴듯한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이 없는지를 평가받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할 때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점수를 취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수의 평가자가 필요하고 실제로 연구, 논문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최소 50명에서 150명 정도의 평가자를 모아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서비스 레벨의 생성 기술의 경우는 이 이상까지 평가자를 모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개개인이 그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의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로 이런 설문 평가를 진행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문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 생성 기술을 개발한다고 음악 생성 기술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음악 생성 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서비스가 되냐 하면은 그 작곡하시는 분들이나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그런 프로그램에 내장되는 형태로 보통 서비스가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띈 그런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의 평가보다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평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에서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각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로부터 설문이라든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고 있고 또 저희가 평가자들을 선별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를 활용해서 그들의 모델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 기반으로 어떻게 연구를 개발하고 평가를 수행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매니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음성, 이미지,
비디오, 음악,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성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항상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그 평가 기준만 잘 수립해서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의 평가자들에게 제공해주면 저희는 자유로운 평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유형이 바뀌고 평가 기준이 바뀌고 이거랑 상관없이 좀 공통된 평가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 평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와 다른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 두 개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하고 둘 중 뭐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게 하는 상대 평가가 존재하고, 또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냥 데이터 하나만 제공하고 특정 기준을 제공했을 때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몇 점 정도 줄 수 있는지 절대 평가, 보통 이 두 가지 평가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각각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발표에서는 저 모든 데이터 유형에 대한 평가를 다루기는 좀 어려워서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 평가가 필수적인 음성 생성 기술에 대한 평가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음성 생성 기술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생성한 음성을 평가하는 어떤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음성 같은 경우가 안타깝게도 사람 평가 외에는 그 음성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음성 생성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구 개발을 수행한 다음에 사람 평가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크게 신뢰도를 줄 수도 없고, 저희 모델의 어떤 능력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사람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생성 기술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럴듯한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이고요. 그런데 어떤 음성을 그럼 생성하느냐라고 한다면 주로 텍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텍스트를 발음하는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이 음성 생성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가는 텍스트 투 음성,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부르고 흔히 줄여서 TTS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던 폴리가 대표적인 TTS 예시고요. 이 TTS 같은 경우는 결국 음성을 생성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이 생성 음성의 음질이나 자연스러움을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음성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성을 자동화된 평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사람 평가를 항상 수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음성 생성 기술의 최종 목표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약간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품질의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생성 음성의 품질, 음질, 자연스러움을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걸 요청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화 음성 생성 기술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3초 정도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의 TTS를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짧은 목소리만 가지고 그 연예인의 TTS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술의 특성상 당연히 음질이나 자연스러움은 보장이 돼야 되고, 더해서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우리 TTS 모델의 출력 음성이 얼마나 음색이 유사한지 이 유사도까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술이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 이 점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그 기술의 목표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저희가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문평가를 진행하는지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가장 처음에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설문평가의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문을 진행할지 타이틀이랑 그 디스크립션을 제공하게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사례는 음성 생성 기술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에 보면은 얼마나 내추럴한지를 물어보고 있고, 디스크립션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예를 들어서 뭐 음질이라든지 자연스러움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스크립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제공하게 되고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자들이 이 설문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경험상 좋았고 특히 그 빠른 설문 취합을 위해서는 저 디스크립션에 대략 우리 설문이 몇 분 정도 소요될지를 적어주면 훨씬 더 빠르게 결과 취합이 가능한 걸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리워드와 몇 명에게 평가를 받을지를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예시로 넣은 값이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평가자 수는 한 최소 150명 정도로 잡고 있고 리워드는 사실 뭐 설문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뭐 이거는 사실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당연히 너무 작은 리워드는 설문 평가의 품질을 그 결과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리워드를 유지해 주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평가자들을 필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가 다른 설문 평가 플랫폼 대비해서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어떤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이 월커가 이제 우리 평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평가자가 너희 태스크의 마스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음악 생성 기술을 설명드렸는데 음악 생성 기술과 같이 전문성이 평가에 필요한 태스크는 여기서 예스를 누르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음성 생성 기술 같은 경우는 전문성보다는 더욱더 다양한 대중들의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노고로 하지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아래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필터를 저희가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항상 이 설문 평가의 이슈라든지 애로사항이 뭐냐면 설문을 하면 사람이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한 값으로 찍거나 대충 평가를 하시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에서는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 수단을 미리 제공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hit approval rate이라는 게 있고 number of hits approved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hit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한 번의 설문 평가 결과를 저희가 보통 hit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평가자가 한 번에 hit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에게 돈을 지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인할 수도 있고 리젝할 수도 있다. 그럼 언제 거절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설문평가 결과를 봤는데 이 사람이 한 번으로 설문평가를 진행했다든지 뭔가 이상하게 평가를 진행하면 보통 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승인 거절을 반복하다 보면 그 각 평가자별로 이 사람이 몇 번 거절당했는지 몇 번 승인당했는지 이 승인 레이트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어프로벌 레이스를 기준으로 평가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승인율이 98% 이상인 평가자들의 평가만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몇 번 승인되었는지 그 절대적인 그 승인 횟수도 아래 이제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라서 예시로 2개의 필터만 들고 왔지만 실제로 저기 그 크라이테리안 그 설문 필터링 대상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꼭 인공지능 기술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이용해서 설문 평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 크라이테리안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설문조사를 디자인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뭐 흔히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를 사용할 때 가장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난해하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미리 사전에 정말 수많은 종류의 설문평가 템플릿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누르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다 제공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 뭐 데이터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평가 기준 그 글귀 인스트럭션만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단한 글 수정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많은 기본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직접 구현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설문 진행하고 싶은 게 그 템플릿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존 메카니컬 토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딥러닝을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자기가 원하는 설문조사에 관해서 아마존 메카니컬 토크의 템플릿을 검색을 하면은 다른 먼저 설문을 진행한 연구자들이 구현해 놓은 코드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행하고 싶은 설문조사가 템플릿이 거기 없더라도 직접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입장벽이라든지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디자인 레이아웃을 들고 와서 실제로 구축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프리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한 그 코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일지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꾸미기 나름이고 그 아마존 메카니컬 토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이 많으니까 눌러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사례에서 그 음성의 품질이랑 자연스러움을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써놨죠. 처음에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어달라 뭐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렸고 또 이제 아래 여러 가지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게 이런 인스트럭션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이런 인스트럭션을 평가자들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매우 평가에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같이 음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 다음에 그 성능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델의 우수성을 증명을 하는데 이 모델과 모델 간의 성능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피커나 이런 거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달아놓는 편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절대평가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1점에서 5점까지의 그 5 스케일로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5점이 엑설런트, 1점이 배드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저는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니까 옆에 설명을 써놨고 또 추가로 아래 각 점수별 예시를 넣어놨어요. 이 예시를 제공하는 게 설문평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시가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 자기가 생각하는 음질의 기준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제공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사람들별로 점수가 들쭉날쭉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취합했을 때 되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값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값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의미한 결과의 취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하게 평가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건 몇 점의 예시는 이렇고 몇 점의 예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을 제공한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면 유저들에게 이런 식으로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랑 아래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하나 고를 수 있게 설문이 진행이 되는 방식이고 각 음성을 듣고 이게 몇 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위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평가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방금 설명드린 절대평가뿐만이 아니라 상대평가도 뭐 아마존 메카니컬 토크에서 쉽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음성을 제공하고 둘 중 첫 번째 게 나은지 두 번째 게 나은지 비슷한지를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면은 그 결과 부분에 가면은 결과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받으면 오른쪽과 같은 엑셀 파일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엑셀 파일의 행은 평가자들의 하나의 hit트 하나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개의 열은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평가는 지금 4번째 열에 true가 돼 있으니까 4점을 준 거고, 두 번째 평가자는 5점을 평가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엑셀 파일을 보고 각 평가자가 몇 점에 평가하는지를 취합할 수 있게 되고, 이 점수를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평균된 값을 보통 연구나 서비스 개발을 할 때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같은 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옆에 있는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아까 제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모든 점수가 지금 1점에서 5점 사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평균값을 기재하는데, 이게 평균값만 기재하면 문제가 뭐냐면 연구자들이 평가를 되게 적게 수행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취합한 다음에 그 공개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값뿐만이 아니라 신뢰 구간, 값이 어떤 범위에 모여 있는지 그 구간까지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설문조사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좁아지게 되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가 점수가 모여 있어야지 구간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안 해주시면 저 구간 자체가 되게 넓게 잡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평가를 진행하실 때는 기준을 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취합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 슬라이드의 스크린샷의 왼쪽을 보면은 저기 지금 서베이 아래 뭔가 글씨가 되게 많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지금 아마존 메카니컬 토크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설문조사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설문조사 평가할게, 저 템플릿 안에 들어있다, 저 예시 안에 들어있다 하시면 누르면 아까 그 기본적인 코드가 다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데이터만 가름을 해주시면 손쉽게 평가 결과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첫 번째는 충분한 수의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는 신뢰 구간 자체가 좁아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표본의 수는 많아야 된다. 또 이게 그 신뢰 구간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생성 기술이 서비스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을수록 그 결과 해석에 유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평가자는 항상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 맞는 평가자, 전문성, 국적 이런 거 선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음성 생성 기술을 연구할 때 영어 음성 생성이나 한국어 음성 생성을 주로 하는데, 영어 음성 생성을 그 한국인한테 평가를 받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 영어 음성 생성 같은 경우는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적의 사람들에게, 한국어 음성 생성 기술은 한국인들에게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기준들을 미리 잘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미리 잘 알아보고 설정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허위 평가를 걸을 수 있는 수단을 항상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그 필터링을 통해서 허위 평가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필터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필터링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를 열어보면은 한 번호를 고르시거나 랜덤하게 고르시거나 이런 분들이 꼭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보면은 뭐 적게는 한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까지가 그런 식으로 허위로 평가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수단도 구축을 해둬야 되는데, 보통 2가지 전략을 이 인공지능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취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리 어떤 설문조사 테스트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또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제공한 평가에 통과해야만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필터링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허위 샘플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후자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음성 생성 기술을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 전혀 관련이 없는 샘플을 몰래 이제 섞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음성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의 경적 소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섞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런 샘플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1점이나 뭐 낮은 점수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결과를 열어보면 그런 샘플에 3, 4, 5점을 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허위 샘플을 넣어놓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실제로 이 허위 평가를 걸러야만이 유의미한 신뢰 구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한 것들이지만, 낮은 보수 비용 설정. 이제 보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저 허위 평가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보수는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필수적이고, 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평가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점수별 예시를 넣어드리는 것도 권장이 되고 있고, 또 말이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오늘 언급을 안 했던 건데, 1인 한 명의 평가자에게 너무 많은 평가 표본을 제공하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명의 평가자에게 50개의 음성을 평가해 달라고 하면은 그 50개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평가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평가자에게 많은 데이터의 평가를 요청하기보다는 한 평가자에게는 한 3개에서 5건만 요청을 하고 평가자 수를 놀리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그 생성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어떤 것을 공유드리고 싶은지를 좀 전달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누렸는지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가 다른 설문조사 플랫폼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유연하게 평가를 설계하기 좀 유리합니다. 아까 이제 그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걸 조절함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워낙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선택받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인력 자체가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평가를 빠르게 취합할 수 있는데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빠르고 신뢰성 있는 피드백 확보에도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한 150명에게 각각 한 4개 정도의 평가를 요청하면은 그 결과를 다 취합하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루가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오래 걸려도 5시간 안에 다 결과가 취합이 되고요. 뭐 밤낮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피드백을 확보하는 게 실제로 연구 개발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꼭 인공지능, 생성기술 평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평가를 수행하실 때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를 하나의 선택지로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할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을 하나 개발했을 때 빠르게 평가를 해서 뭐가 아쉽고 뭐가 안 되면은 그걸 빨리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더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발표의 결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라 하면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데이터의 생성 기술 평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미지, 비디오, 음악, 텍스트,
뭐 다 이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를 사용해서 그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챗GPT 같은 챗봇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챗GPT 평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챗GPT라든지 그런 챗봇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를 설문 평가로 취합할 때도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딥러닝, 특히 생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의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활용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어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생성 기술 기반 서비스라든지 연구의 평가를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개개인의 구인 없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대규모 인력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빠르게 오래 걸려도 하루 안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할 때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생성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평가가 없으면은 사실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성 기술 및 연구를 보실 일이 있다면 그 결과에 사람 평가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 평가가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를 많이 활용하고 또 아마존 메커니컬 토크가 신뢰성 있는 결과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